내 아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3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버렸다. 내 아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시가 30억 원짜리 내 아파트를 팔아버렸다. 그러고는 내게 10만 원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 돈으로 변두리 총구석에 가서 월세방이나 하나 얻으세요.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들은 내가 며칠 전에 무슨 일을 벌여놓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갔는지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나이는 67세입니다. 저는 지난 반세기 가까이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오래된 고급 아파트에서 살아왔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그 시절에는 보기 드물게 튼튼하고 고급스럽게 지어진 건물이죠. 벽은 두껍고 흰색 페인트가 희미하게 벗겨지기 시작한 나무 창틀과 사람들이 크라운 몰딩이라고 부르던 웅장한 천장 장식이 특징입니다. 바닥은 진짜 원목 마루라 비가 오는 날이면 은은한 나무향이 올라옵니다. 베란다에서는 한강공원의 큰 나무들이 보이고 복잡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새들의 지저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입니다. 제 모든 웃음과 눈물, 그리고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가 깃든 곳이죠. 1982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김진우와 저는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이 집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큰 돈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갖기 위해 적금을 깨고 친척들에게 조금 빚을 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아파트의 시세가 30억 원이 넘는다고들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탐나는 재산이겠지만 제게는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요새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외아들 김민준을 키웠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42살이 되어 아내 최지영 그리고 이제 막 15살이 된 쌍둥이 딸 유나, 유리와 함께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투자회사에 다니며 월급도 꽤 받지만 며느리의 씀씀이는 끝이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반지에 밝힌 보석의 크기와 명품 가방의 로고로 애정을 측정하는 그런 여자였죠. 저는 며느리와 그리 가깝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저를 경계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결코 눈까지는 닿지 않는 그런 미소였죠. 최근 몇 년간 저는 그들 부부의 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큰 다툼 때문이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경제적 압박 때문이었죠. 약 5년 전부터 민준이는 제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 때로는 30만 원 정도였죠. 늘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가 고장 났다거나 아이들 학원비가 필요하다거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시기였죠. 저는 별다른 질문 없이 돈을 주었습니다. 제가 엄마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의 약점이죠. 자식을 위해 끊임없이 져주는 것. 하지만 그 습관은 멈출 수 없는 병처럼 번져갔습니다. 빌리는 돈의 액수는 점점 커졌고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작년에만 제가 준 돈이 총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온다거나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간다는 말을 했죠. 하지만 그 약속은 그저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마다 며느리 지영이는 카카오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천사세요.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달콤한 말들은 시간이 갈수록 은행 창구 직원에게 현금을 찾고 나서 하는 인사처럼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숨쉬는 현금 인출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민감한 주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종종 무심한 척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 이 집은 너무 크네요. 관리비도 비싸잖아요. 이 집 팔면 더 실용적인 곳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을 텐데. 지영이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파주 같은 곳으로 이사 가시면 공기도 좋고 더 조용하고 건강에도 좋으실 거예요. 그들은 항상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조언을 포장했지만 저는 그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수십억 자산을 가진 늙은 과부,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정신도 또렷했죠. 이 집을 떠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 몸이 수의를 입고 실려 나갈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작년 장마철 무언가 변했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영이는 시내에 볼 일이 있었다며 우연히 아파트에 들르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죽이나 갈비탕을 사들고 와서는 거실을 빙빙 돌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의 눈은 찬장, 장식품, 심지어 책장의 책들까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자개장이나 돌아가신 할머니가 물려주신 도자기 그릇 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이 귀한 물건들이 그냥 창고에 처박히면 너무 아깝겠어요. 마치 제가 없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민준이 또한 제 안전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1층 로비의 계단이 위험하다거나 전기나 수도 배관 문제는 제게 너무 복잡한 일이라고 했죠. 심지어는 모든 재정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전적인 위임장을 써달라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갑자기 어떻게 되시면 그 이유는 많은 노인들이 사기 피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 통장을 거덜낸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3개월 전 지영이는 요양원과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 브로셔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노인 체조실이나 작은 꽃밭 같은 시설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었죠. 마치 제 건강을 위한 일인 것처럼 말했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탐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정은 어느 화요일 밤에 찾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다급하고 거의 절망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사립병원에서 비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고 유나와 유리는 특목고 입시 준비를 위해 비싼 학원에 다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잠시 침묵하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기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족은 이렇게 힘든데 혼자 돈을 쌓아두고 있다고 말이죠. 제가 과거에 갇혀 혼자 큰 아파트를 지키고 있는 동안 자기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차가운 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 톤 때문이었습니다. 건조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듯한 목소리. 마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 자기 것인 양 말하는 투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에 몇 시간 동안이나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아주 명료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관리되고 결국에는 고갈시켜야 할 자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내 삶에서 나를 지워버리려 한다면 나는 그들이 그 결정을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만들겠다고. 그날 밤 통화 이후
저는 이전에는 무시했던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외에는 좀처럼 오지 않던 민준이와 지영이가 아파트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저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먹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전이나 약과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원목 의자의 조각을 쓰다듬거나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중국 도자기 접시를 만지작거렸죠. 어머니, 이 접시 정말 비싸겠어요. 팔면 우리 애들 학원비는 나오겠네요. 어느 날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속내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민준이에게서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집 문제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던 그가 이제는 아파트 소유주가 바뀔 경우 관리사무소의 규정이나 조건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지, 법적 상속인으로 누가 등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요. 그는 그런 질문들을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던졌지만 그 목소리에는 계산적인 의도가 가득했습니다. 지영이가 몰래 휴대폰으로 아파트의 여러 공간을 촬영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제 불길한 예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집을 그리워하는 유나와 유리에게 사진을 보내주려는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잠시 스쳐 지나간 사진들을 보니 구도가 너무 반듯하고 가구나 공간 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마치 부동산 매물 사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려 애썼습니다. 잦아진 방문, 내 물건들을 향한 계산적인 시선, 유언장과 매매 조건에 대한 질문들, 모든 것이 제 피를 차갑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파트를 내게서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짐작이 맞다면 그들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강제로 일을 진행할 수도 있어. 특히 네가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말이야. 그 말은 바늘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혜수는 제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유진이라는 이름의 50대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시선은 쉽게 속아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삼청동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제 이야기를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순한 짐작이 아닌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유진 씨는 아파트의 여러 곳에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장비들은 제가 방에 없을 때 일어나는 모든 대화와 행동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못 듣는 척할 때도 말이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가족을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영이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자개장을 바라보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떠올리자 제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설치는 이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진 씨는 장비가 든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움직여 단추만 한 크기의 카메라를 책장, 거실 구석, 그리고 거의 만지지 않는 벽장식 뒤에 숨겼습니다. 녹음기는 식탁 아래와 거실에 설치되었습니다. 모든 장비는 오직 유진 씨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 장치에 연결되었습니다. 결과를 얻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민준이가 전화해서 아파트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지영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들의 행동을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유나와 유리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다가올 축제 계획에 대해 제잘거렸죠. 하지만 그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민준이가 오래된 가구에 감탄하는 척하며 방을 돌아다니고 아파트 구석구석을 촬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지영이는 제게 일상적인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약 먹는 시간을 기억하기 어려웠던 적은 없는지. 그녀의 질문들은 가벼운 대화처럼 들렸지만 모든 단어는 제 의식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노망이 나서 스스로를 돌볼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유진 씨가 그날 밤 바로 녹취록을 가지러 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녹음된 대화를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지영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위임장 받아서 이 아파트 팔면 30억은 넘게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알아봤는데 여기 매물 찾는 사람 많대. 그러자 민준이의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일단 성년후견인 지정부터 확실히 해야 해. 의사한테서 판단 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만 받으면 우리가 모든 걸 장악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실망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였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는 두 사람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비열하게 나온다면 나는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갚아주겠다고.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직접 들은 그날 밤 이후 민준이와 지영이에 대한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 웃거나 다정한 말을 건넬 때마다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의 덩어리를 덮고 있는 얇은 위선의 망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테이블을 만질 때의 손동작, 지영이가 마치 가구 하나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듯 방 전체를 훑어보는 시선을 더욱 날카롭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의 연극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영이는 예고도 없이 찾아와 갈비탕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기력 없으시면 안 되니까 영양가 있는 것 좀 드세요. 하지만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근처 천장에 작은 균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낫기 시작했네요. 어머니 혼자 계신데 나중에 천장이 무너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 금이 간 부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손님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한복 옷감 더미를 보더니 그녀는 비스듬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좋은 비단이 그냥 이렇게 보관만 되다니 아깝네요. 비싸게 팔 수도 있을 텐데. 어머니. 며칠 뒤에는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가 든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그냥 비상연락망 서식이에요. 제가 어머니의 모든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이고요. 혹시 어머니가 갑자기 어떻게 되시면. 저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니? 내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민준이는 고집 센 어린아이를 대하듯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모르세요. 이게 중요해요. 사기당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관리하면 모든 게 안전해요. 그는 볼펜을 꺼내 제 앞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저는 힐끗 보았습니다. 재산과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정권 위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잡는 손을 일부러 떨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천천히 읽어봐야겠다.
눈이 침침해서 안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유진 씨는 제가 계속해서 유순한 노인 역할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게 하세요. 그 오만함이 그들을 부주의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늘 만나던 찻집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녹취록에서 또 다른 증거를 얻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훈 원장님은 언제든지 어머니를 진찰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한 번만 진찰하면 바로 의사 무능력 소견서를 받을 수 있어. 그 양반이 골프클럽에서 나한테 빚진 게 있어서 도와주기로 했거든. 지영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바로 법원에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는 거야. 승인만 나면 바로 아파트 팔 수 있어. 내가 판교에 봐둔 집이 있는데 마당도 넓고 우리한테 딱이야. 그들은 심지어 제가 갑자기 아파트에서 사라지면 유나와 유리에게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영이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셔서 특별한 곳에서 요양하셔야 한다고 말하면 되지. 시간이 지나면 애들도 잊을 거야. 제 손주들이 그들의 삶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물건처럼 이야기되는 것을 듣자 제 마음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며칠 후 그들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이 집 전화로 연락해 이촌동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예약을 잡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틀 후 그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압박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때로 의사 결정 능력 저하의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지영이는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손님방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발견하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작은 것도 고치지 못하신다면 집을 관리하기가 힘드시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제가 전화벨이 울릴 때 잠시 불 위에 올려두었던 부엌의 냄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녀의 모든 말은 역겨운 걱정의 어조로 가득 차 있었고 저를 무능력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민준이는 더 많은 서류를 가져와 마치 게으른 학생에게 과제를 설명하는 선생님처럼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건 비상연락망, 이건 의료위임장, 이건 재무관리, 이관 서류예요. 어머니, 그냥 서명만 하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 볼게. 눈이 피곤하구나. 나중에 읽어봐야겠다. 민준이의 분노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도우려는 거지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솟아오르는 만족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압박이 결국 그들 자신을 올가맬 밧줄을 더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진 씨가 모은 녹취록들은 그들의 계획, 단계, 심지어 저를 요양원으로 옮길 예상 날짜까지 완벽한 그림을 형성했습니다. 지영이는 이미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시설을 알아봤어요. 친척이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묻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진 곳으로요. 녹취록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 씨가 모든 증거를 들려준 후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더욱 굳건해진 결심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내 삶을 훔치려 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이 그 대가를 비싸게, 아주 비싸게 치르도록 할 것이다. 민준이와 지영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처럼 조용하고 치밀하게 계산하며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성을 마비시키는 탐욕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이미 계획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수집된 모든 증거는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바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오게 해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덫에 걸려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새로운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에 지쳐 아들과 며느리의 압박에 굴복하기 시작한 늙은 여인의 역할이었죠. 그들이 올 때마다 저는 더 이상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요양원의 편안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제 모든 자산을 관리할 경우에 이 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때로는 방금 이야기한 것을 잊어버린 척하며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그들을 아파트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정성껏 식탁을 차리고 민준이가 좋아하던 닭볶음탕과 그가 예전에 늘 칭찬하던 된장찌개를 준비했습니다. 지영이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와서 음식 냄새를 칭찬했습니다. 유나와 유리도 함께 왔고 잠시나마 평범한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벼운 대화 뒤에서 민준이가 다시 방의 몇몇 구석을 촬영하고 지영이가 이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저를 부엌으로 데려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괜찮은 매수자를 찾았어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더라고요. 그 돈이면 어머니께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시기에 충분할 거예요. 지영이가 냄비에 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한 척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면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영이의 얼굴이 즉시 환해졌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박태수라는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는 상속주택 및 아파트 전문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깔끔한 옷차림에 친절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눈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민준이가 박 씨에게 제가 이사할 준비가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머님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으셔서요. 마음이 바뀌시기 전에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가 마치 제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아파트의 전략적 위치를 칭찬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매우 관심 있는 잠재적 구매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부동산투자라는 부동산 회사인데 현금으로 신속하게 지불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30억 원을 훌쩍 넘는 아주 매력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는 왜 누군가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게는 심장을 꿰뚫는 녹슨 목과도 같은 미소였습니다. 저는 이 잠재적 구매자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전직 수사관 출신인 조민호 씨와 협력하여 임대 사무실, 합법적인 서류, 그리고 수사를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임시 직원들까지 갖춘 유령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구매자 역할을 할 최동훈 씨는 성공한 사업가 역할을 능숙하게 연기하는 배우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민준이와 지영이는 점점 더 들떴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게 될 판교의 큰 집, 완납할 새 차, 심지어 제 문제가 해결된 후 떠날 장기 해외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말이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는 다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서두르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위임장에 빨리 서명하셔야 해요. 구매자는 준비가 됐는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업무를 저에게 위임하길 원해요. 저는 혼란스러운 척했습니다. 무슨 위임장이니? 어제도 하지 않았니? 그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달라요, 어머니. 이건 매매 전용이에요. 지영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그래서 민준 씨가 처리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어머니 머리 아프실라. 저는 그들이 1시간 넘게 저를 압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영이는 몇 번이고 제 손을 잡았고 민준이는 이것이 저를 위한 일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포기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민준이는 즉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잠시 껴안고는 서류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일주일 전에 제가 이미 제 오랜 변호사인 강지원 씨를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변경 불가능한 법률 신탁으로 옮겨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위임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한 서명은 그들이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명백한 강압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위법 행위였죠. 그들이 그날 밤 돌아갔을 때 저는 어둠 속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아래 도로에 차량 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유진 씨와 제가 세운 모든 계획을 머릿속으로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날 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목에 올가미를 걸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위임장에 서명한 후의 나날들은 제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지영이가 사치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의 환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천국의 열쇠를 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스스로 판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늙어가는 어머니를 돌보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죠. 저는 그것이 그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 매각 대금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영이는 판교와 위례 신도시의 고급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그녀가 점찍어둔 큰 집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수입 가죽 소파,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리석 주방 가구를 주문했습니다. 모든 계약금은 임시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이 곧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나와 유리를 거의 자동차 한 대 값에 달하는 입학금이 드는 강남의 유명 사립학교에 등록시켰습니다. 유나는 부모님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빛나는 얼굴로 제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가슴 한구석에 기묘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나 지영이에 대한 연민 때문이 아니라 제 순진한 두 손녀가 언젠가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서 지영이는 아파트에서 가져갈 물건 목록을 만드느라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거실의 페르시아 카펫은 우리가 가져가요. 식당의 유리 장식장도 어머니는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녀가 수첩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동의했고 심지어 제 앞에서 어떤 물건을 팔고 어떤 물건을 버릴지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저 등기 부등본에 남은 이름일 뿐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유진 씨로부터 그들이 이삿짐 센터를 불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날짜는 매매가 종결된 지 일주일 후로 정해졌고
제 모든 짐이 실려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이미 그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 제 법적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제 서면 허가 없이 물건을 반출할 경우 절도에 해당한다고 통보해 두었습니다. 이삿짐 센터는 협조하기로 했고 민준이가 강행할 경우 모든 과정을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동훈 씨가 연기하는 잠재적 구매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2번 더 아파트를 방문하여 내부 구조를 칭찬하고 건물 관리 규정에 대해 상세히 물었으며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항상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중개인 박태수 씨는 점점 더 신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게 될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민준이에게 그 돈으로 새 차를 살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녹취록에서 민준이는 박 씨, 지영이와 함께 웃으며 노망난 부모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위임장만 손에 쥐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지도 못할 걸. 민준이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그분을 요양원으로 옮기는 거야. 거기서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은 제 피를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유진 씨는 법적 올가미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의 모든 계획이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행동을 취할수록 빠져나가기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설계하느라 바쁘게 내버려 두세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을수록 나중에 추락은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유진 씨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저는 순종적인 늙은 여인을 연기했습니다. 지영이는 저를 분당과 용인의 요양 몇 군데로 데려가 작은 정원이나 독서실 같은 시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큰 집을 혼자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불평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곳을 둘러보며 그녀가 생각하기에 깊이 고려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모든 가면이 무너질 때까지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유나와 유리 앞에서 할머니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 아파트가 팔리면 우리 제주도나 해외로 여행 갈 수 있어. 2 어린 소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이 친족에 대한 배신의 계획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저는 매일 밤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안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기록되었고 모든 말이 증거가 되었으며 그들이 실행하는 모든 계획이 오히려 그들을 파멸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연약한 역할 뒤에서 그 몰락의 증인이자 동시에 연출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서울의 공기는 덥고 끈적거렸습니다. 아침부터 에어컨을 켠 아파트 안에서도 그 열기는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가라탄 의자에 앉아 붐비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갈색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죠. 지영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큰 가방은 언제나처럼 서류와 메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거실 의자에 앉으며 거두절미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명만 하면 돼요. 동의하시면 다음 주에 거래가 완료되고 돈이 들어오면 어머니는 우리가 어제 골라둔 곳으로 바로 이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소화하려는 듯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지영이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다 준비해 놨어요. 분당에 있는 그 요양원도 어머니를 맞을 준비가 다 됐대요. 창문 큰 구석방인데 밖에 나무도 많아서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는 미소 짓는 척 했습니다. 속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알겠다. 제가 조용히 대답하자 지영이는 더욱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삿짐 운반 일정, 저를 요양원으로 데려다 줄 차량, 심지어 구매자가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후 누가 아파트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한숨을 쉬며 제가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그들이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그 모든 만남은 항상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책장 구석에 작은 장치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속삭여도 목소리는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 제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지, 매각 대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오늘의 모든 대화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의 일부가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준이의 초대로 박태수 씨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매매 서류를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 테헤란로의 3층짜리 상가 건물에 있었는데 크림색 페인트가 희미하게 바래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박 씨가 가짜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서연 여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가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아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유진 씨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서류는 공식적으로 보였지만 모든 조항에는 민준이와 지영이에게 부메랑이 될 함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문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사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제 모든 권리를 이전하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했죠. 그 자리에는 최동훈 씨가 구매자로서 참석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말하며 제 아파트를 칭찬한 뒤 말했습니다. 저희는 빨리 입주하고 싶습니다. 위치가 매우 전략적이어서 저희 가족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민준이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고 심지어 옆에 작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낭독한 후 저는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면 엄마는 서명하마. 지영이가 즉시 제 손에 볼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제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리킨 곳에 서명했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가 그들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문서 한 장 한 장에 말이죠. 민준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지영이는 감사하다는 듯 잠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 씨는 심지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박 씨가 말했습니다. 대금은 여사님께서 지정해 주신 계좌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송금될 겁니다. 민준이가 앞에 작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심이네. 그는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점심 무렵에 그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와 지영이는 돈이 들어오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 분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는 그가 점 찍어둔 판교의 집을 언급했습니다. 지영이는 인테리어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온갖 소음으로 살아 숨쉬는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민준이는 내일부터 제 짐을 싸기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사할 수 있도록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다. 그날 밤 유진 씨가 아파트로 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과정 전체의 사진과 녹취록 사본이 담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요. 내일은 모든 것을 공개할 적절한 타이밍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온 조민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모든 증거를 바로 제출할 겁니다. 저는 그 파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와 사진뿐만 아니라 제가 몇 달 동안 겪었던 모든 두려움의 끝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내일 배신을 위해 열려있던 문이 굳게 닫히고 다시는 그들을 위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만남 후 3일이 지났을 때 제 아파트의 공기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구석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이 벽들도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민준이는 더 이상 밝지 않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지영이는 미소 없이 그의 뒤를 따랐고 손에는 휴대폰만 들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민준이가 거두절미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실 의자에 앉아 파일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박 중개사가 구매자로부터 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고 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데 서류는 다 서명했잖아요. 저는 놀란 척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모든 게 확실하다고 하지 않았니? 제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한숨을 쉬며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 은행에서 구매자 측에 추가 시간을 요청했다는데 박 중개사는 다음 주면 해결될 거라고 장담했어요. 다음 주가 되었지만 같은 소식만 반복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아직 처리 중이래요. 서류가 부족해서 법무사가 추가 공증 절차를 밟고 있대요. 박 중개사의 입에서 나온 변명들이 점점 짜증이 섞인 민준이의 목소리를 통해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지영이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판교집 계약금을 이미 지불했고 그 집주인이 잔금 지급을 재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와 같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차를 마시고 베란다에 화초에 물을 주고 가끔 텔레비전 뉴스를 보았죠. 하지만 매일 밤 유진 씨는 최신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박 중개사를 압박하고 있고 지영이는 최동훈 씨가 정말 진지한 구매자인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돈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공포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심이 절정에 달했을 때 비로소 덫은 단단히 닫힐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잠을 못 잔 듯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중개사는 이제 연락이 잘 안 되고 구매자도 사라졌어요. 법무사는 구매자 측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지영이는 화가 나서 제가 부주의했다고 비난까지 하고요.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어쩌면 내 복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 모든 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가 저를 더 깊이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돌아오는 것도 좋은 것일 리가 없단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을 꽉 쥐고 있었고 턱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예전에 지녔던 오만함과
이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두려움이 충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진동하는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밤 그들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내일 시작하죠. 저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기다림이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기댈 곳도 기다릴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당겨왔던 실은 너무 팽팽해졌고 오늘 밤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는 평소보다 서늘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가 젖은 흙냄새를 남겨 발코니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앉아 있을 때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진 씨가 사복 차림의 경찰 2명과 함께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호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서연 여사님, 이제 시간입니다. 그녀가 짧게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와 지영이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낡은 티셔츠와 실내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침울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운 듯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 중개사가 사라졌어요. 전화도 꺼져 있고 사무실도 비어 있어요. 민준이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준 씨. 이서연 여사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행위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셨습니다. 서류 위조, 위임장 남용, 그리고 합법적인 동의 없이 여사님을 요양원으로 옮기려 한 계획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민준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영이는 분노에 찬 눈으로 유진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 씨 뒤에 서 있던 경찰이 공식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희는 완전한 신고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대화 녹취록, 박태수와의 만남 사진, 그리고 당신들이 이서연 여사님께 강제로 서명하게 한 문서들이 모두 저희 손에 있습니다. 민준이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꾸미신 거예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와 상처를 참아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민준아. 하지만 피와 가족 관계가 너를 낳아준 사람을 배신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너는 내 무덤을 스스로 판 거란다. 지영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다 오해예요. 저희는 그저 유진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오해라고요? 두 분은 이미 요양원을 준비하고 이삿짐 센터를 예약하고 합법적인 허가 없이 이 집의 물건들을 팔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민준이와 지영이에게 조사를 위해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여전히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들을 데려가는 경찰관들의 발걸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문이 닫힌 후 아파트는 지독하게 고요해졌습니다. 유진 씨는 제 앞에 앉아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여사님. 그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느껴지는 감정은 승리감이 아니라 무거운 안도감이었습니다. 기만으로 가득 찼던 몇 달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등 뒤에 칼을 숨긴 달콤한 얼굴도 제 몰락을 향한 거리를 조용히 재는 발걸음도 없었습니다. 밖의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거실로 들어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 집이 진정으로 다시 제 것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서류상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구석을 다시 채우는 안전함 속에서 말이죠. 민준이와 지영이가 경찰에 연행된 후의 나날들은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나 숨겨진 의도를 품은 속삭임도 없이 말이죠. 저는 감시하는 눈초리를 느끼지 않고 거실에서 발코니까지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와 간밤의 비 냄새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새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유진 씨는 여전히 자주 찾아와 모든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사님. 과정이 길긴 하겠지만 모든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서 그들은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제가 끓여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조민호 씨도 가끔 함께 와서 수사팀의 최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 제 피와 살이었습니다. 남편 진우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온갖 노력으로 그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그의 마음이 변해버린 걸까요? 저를 더 이상 존경해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사치를 얻기 위한 장애물로 보게 된 것일까요? 제가 딸처럼 여겼던 지영이 또한 그에 못지않게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발코니에 앉아 주황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의 어린 시절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그 해맑은 웃음소리, 학교에서 좋은 성적표를 보여줄 때 그 자랑스러운 얼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을 보고 슬퍼서가 아니라 다시는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너무 멀어져 버린 거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다시 소박해졌습니다. 화분의 식물을 돌보고 그들이 예전에 자주 뒤적이던 책장을 다시 정리하고 가끔 안부를 묻는 오랜 이웃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제가 가족의 사악한 의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될 테니까요.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셋째 주 아침, 저는 제 계좌가 다시 안전해졌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 명의의 모든 자산은 제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진 씨가 그것을 확증하는 공식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여사님은 진정으로 자유로우십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제 앞에 원목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진우와 저, 그리고 아직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는 어린 민준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어야 하고 저는 이 상처로 가득한 과거의 문을 닫기로 선택했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이 여전히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배신의 그림자도 미소 뒤에 숨은 위협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제 집, 그리고 이제 온전히 제 것이 된 자유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